안녕하세요. 핀요리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되게 큰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닥쳤는데요.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2년 전에 제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아는 동생을 제 친구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 소개시켜주러 간 김에 그 친구가 저한테 온 김에 그냥 검진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유방검진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온 김에 하자라는 마음으로 검진을 받게 됐고 거기서 이제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놀랐고 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남의 일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랑 또 내가 닥쳤을 때랑은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보다 크기가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MRI상 크기가 좀 생각보다 컸고, 음, 이제 기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좀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을 때 저도 모르게 우리 동공지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어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이 되게 만족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현재 삶에 되게 충실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여서 지금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다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매우 마음이 힘들었었다. 라는 거는 정말 누구나 그리고 똑같은 유방암이나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암에 걸렸을 때 듣기 싫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괜찮아. 그건 괜찮을 거래. 그런 말 들어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하나는 그래 잘 이겨낼 거야 라고 응원해주는 말도 되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그냥 부정이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지나친 위로나 또 지나친 괜찮을 거라는 말들 사실은 모두 다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평소처럼 그냥 같이 지내주시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진단을 받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을 막 찾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추천받은 병원으로 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료를 의뢰가 잘 돼가지고 어쨌든 좀 진행이 좀 잘 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모두 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일반 환우들이 하는 것처럼 뭐 유방암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서 정보를 취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이상한 정보도 좀 많아요. 뭐냐면 저는 좀 같은 제가 의사로서 조금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선한 의도로 정보를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의도로 거기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주위 분들은 뭔가 도움이 되고자 이것저것 많이 검색도 해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조금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부분 수술에 대해서 조금 뭐 자연 치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제 현재까지 의학적인 견지로는 그래요. 받아야 할 치료는 받고 플러스 알파 부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과연 그 외에 다른 치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아파도 본인 가족이 아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제 주위에 그런 치료,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 외에 외적인 치료를 지나치게 맹신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가족이 치료가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것이든 절대적인 거는 없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검증받은 표준 치료를 받고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방암에는 종류가 생각보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중에는 우리가 보통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과다가 돼서 생기는 그 유방암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남들은 호르몬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르몬 양성 말고, 그 다음에, 허투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표적 그 단백질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 저는 이 경우에 해당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도 아니고 표적도 아닌 어떤 것에도 어떻게 보면 타겟 치료가 조금 힘든 삼중 음성이라는 암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은 크게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그리고
삼중 음성,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같은 암이라고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선항암이라고 해서 6번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표적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받았어요. 12번. 그래서 치료를 완결을 했고요. 호르몬 양성이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호르몬 억제제 약을 드실 거예요. 5년, 10년 정도. 근데 저는 그런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들도 치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적 관리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체중 관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체중이 그때 코로나 때 중간에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체중이 조금 불었었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를 했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가면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분이나 이제 안 좋은 질환 앓으시는 분들 보면은 체중이 너무 나가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너무 적으셔가지고 근감소증이 있거나 이 두 부류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치유가 어렵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좀 체지방이 과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체중 감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체중을 그때 쪘던 것보다 한 5, 6kg는 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좀 많이 쓰면서 많이 붓고 살이 좀 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항암 중에는 그 체중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다시 또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조절할 문제지 항암 중에는 저는 이제 체중 조절을 심하게 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음식도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어차피 약 때문에 붓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그냥 지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하는 도중에는요. 저는 식단 관리는 그 전에는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중간에는 하지는 않았어요. 항암하는 도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도중에는 사실은 미각도 변하고요. 신경도 되게 약간 조금 뭔가 조금 그런 말초 신경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도 많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 기간에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임신 기간 중에 임신 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까임 방지권, 까방권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거 제한 안 받는 것처럼 그냥 항암 중에는 너무 엄격하게 가리지 마시고 물론 유방암에 뭐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것들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항암 기간에만은 그냥 적절히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어차피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수술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냥 수술은 저는 전 치료 과정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수술방 들어가서 나오면 딱 끝나 있고 사실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무통 주사를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아프시면은 수술 당일날 저녁 정도는 이제 진통제 같은 거 좀 달라고 해서 맞으셔도 되는 게 간혹 가다가 진통제가 되게 몸에 안 좋다라고 이제 그걸 안 맞으시는 분이 있는데 통증이 있을 때는 맞는 게 맞거나 드시는 게 맞아요. 통증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 통증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곳이 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지나친 통증은 참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술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19번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뭐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많이 받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아니다, 뭐 되게 말이 많은데 사실은 횟수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저선량으로 길게 받는 거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고강도로 조금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대학병원을 치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 담당 선생님이 나에게 맞춰서 사실은 그걸 권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저는 사실 치료는 시스템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규모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암에 대한 거는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1차 진료라든지 가벼운 질환들은 뭐 1차 진료 기관 아니면 뭐 2차 진료 기관 이런 데서 받으셔도 되지만 암은 3차 진료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주변에서 물어보셔도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방사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할 건지 문신을 할 건지 이걸 물어보는데 저는 문신을 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저희 동기 이제 그 의대 동기 여자 친구 중에서도 보면 유방 걸렸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전문신이 편하다고 해서 그냥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전문신을 했고요. 문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많이 남지는 않고 오히려 샤워하기도 편하고 그냥 가볍게 받을 수 있어서 그냥 전문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항암이라는 치료제를 썼는데요. 표적항암제 치료는 수술하고 방사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거를 저는 12번 더 맞았어요. 근데 뭐 그 이후의 치료, 어떻게 보면 수술 이후의 치료, 방사선이나 아니면은 표적항암제 치료는 마음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어떤 일이든지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되게 고되고 힘든 일인데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냥 즐겁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어쨌든 간 그냥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책도 좀 많이 읽었고, 그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좀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도 됐었고, 그 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운동, 그리고 이제 식단 관리, 수면 관리 이런 정도로 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항암 2주차가 되면은 일반적인 세포 항암 같은 경우 하시는 경우에는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머리는 새로 난 머리예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난 머리라고 할 수가 있죠. 항암 2주차 때부터 처음에는 안 빠지는데 일주일 되면 나만 안 빠지나? 나만 조금 특이한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지만 2주차 되면은 이렇게 딱 뭉탱이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보통 쉐이빙이라고 해서 미용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발해주는 샵에 가가지고 쉐이빙을 하게 되고요.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가발을 이제 사람 머리 임모를 했는데 그냥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좋은 임무 한 개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비용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냥 좋은 임무 한 개 하시는 게 어쨌든 머리가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임무 한 개만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가발 샵을 가시건 아니면 두피 샵을 가시건 간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자꾸 이제 두피 케어를 하라는 권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도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두피 케어를 1회에 한 8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로 갖다 매트권 끊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탈모가 이제 그 머리 쉐이빙 하고 나면은 머리가 내가 여태까지 내 머리가 막아주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피지 보호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얗게 각질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신경이 쓰이고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항암이 끝나고 나서 머리가 안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케어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크게 그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제 프리스케일러라고 해서 두피 각질 제거해주는 순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샴푸도 보면은 이제 항암용 샴푸, 뭐 항암용 뭐 이런 거 다 쓰시는데 딱히 그런 용도로 나온 게 더 순하거나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제가 쓰던 제품이 순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안티헤어폴 샴푸라든지, 그리고 머리가 없어도 샴푸는 해줘야 되거든요. 각질 제거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디워시라든지 바디 제품들을 다 그냥 원래 쓰던 순한 제품, GNH 제품들을 그대로 썼었고요. 그리고 두피 쪽에는 스킨케어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보면은 연예인 중에서 두피가 없으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스킨을 여기까지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남의 일이니까 웃으면서 봤는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두피도 피부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똑같이 스킨케어 해주듯이 얼굴에 바르는 스킨을 여기다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케어를 했었고요. 좀 순한 제품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 안쪽에 얼굴에 이제 화농성 여드름처럼 여드름이 쫙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아마
어렸을 때 여드름이 좀 많이 났던 사람들이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피부과에서 여드름 약 같은 거 연고도 바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워낙은 제 피부가 어렸을 때는 지성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건성 정도 그런 복합성 정도 될 텐데, 그 여드름용 그 이제 스킨하고 로션을 사용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밸런싱 제품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제품을 쓰면서 따로 다른 치료 많이 안 받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여드름이 싹 없어지고 정상 피부로 돌아왔고요. 너무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상이 있어 보이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되면 다 돌아오는 그런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머리를 밀어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빠질 건 또 빠지고 나는 거는 나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 재생은 어차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빠질 머리는 어차피 빠지고 날 머리는 나는데, 억지로 뽑고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더 빨리 나느냐?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손톱이나 발톱은 되게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그때 이제 단백질을 먹는 거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항암치료 받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단백질은 정말 잘 챙겨 먹었고, 단백질, 유산균 이런 거 잘 챙겨 먹었고요. 단백질은 이제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나 유방암이나 암이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먹던 식물성 단백질 파이토프로틴을 되게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는 뭐 요양병원에서 받는 면역 주사나 뭐 추가적으로 받는 그런 치료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보시면은 별로 항암 치료하는 사람 같지 않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또 지금은 또 정상 생활로 또 돌아와서 운동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식단, 그리고 수면,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 받을 때도 필라테스를 조금 했어요. 아주 심하지 않게 정말 재활 치료에 가까운 필라테스를 받았었고, 지금은 또 이제 수영을 좀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5% 라이드 자전거 있잖아요. 실내 자전거. 저는 그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저희 남편이랑. 저희 남편은 거의 하루에 1시간씩 30km씩 타고 있고,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못하고 한 15km 정도, 주 4회 정도 그 정도 이제 타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움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되게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영양도, 그리고 식단 관리도, 수면 관리도 모두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은 뭐 너무 많이 막 얘기하기보다는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관리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주변에 어쨌든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여성암 1위고, 제가 걸리고 보니까 너무 걸리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치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하고 건강검진 받고 그런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정보 좀 나눠드리고 저도 좀 저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아팠을 때 주변에서 교통사고 같은 거다, 암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럴 때는 되게 부정이 찾아오거든요. 왜 교통사고가 나한테만 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조금 다잡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중요한 거는 현재의 행복? 제가 요즘에는 그래서 행복의 강도보다는 행복의 빈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행복들, 누군가 만났을 때 행복함들. 그리고 제가 아프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만 보다 죽으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렇게 슬프거나 억울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모든 시련은 나에게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